3년 전 겨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면 늘 혼자 밥을 먹고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성수예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의 얼굴이 어딘가 상기돼 보였습니다. 웬일이니? 회사 안 갔어? 어머니, 제가 오늘 큰일이 있어서 왔어요. 성수는 거실에 앉자마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 사실 도윤이 돌보미 아주머니가 어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셨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친정어머니께서 편찮으시대요. 급하게 시골 내려가셔야 한다고. 성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사람도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맡아서 야근이 많고 새 돌보미를 구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윤이 봐줄게. 정말요? 어머니가요? 그래. 나야 시간 많잖아. 도윤이도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성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새 돌보미 구할 때까지만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달, 아니 길어도 2달이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천천히 잘 알아보고 결정해. 그날 저녁 성수는 도윤이의 어린이집 시간표와 비상 연락망을 들고 다시 왔습니다. 아침 8시까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시면 돼요. 하원은 3시고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라. 괜찮아. 도윤이 보는 게 뭐가 힘들어. 재밌지. 그래도 어머님 연세가 있으신데 연세는 무슨. 아직 든든해. 저녁은 제가 퇴근하면서 사올게요. 어머님은 도윤이만 봐주세요.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에 집중해. 이렇게 해서 제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도윤이는 항상 잠옷 차림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오늘은 할머니가 도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까? 야호, 할머니 계란말이가 최고예요. 도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다가 오후 3시가 되면 어린이집에 도윤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그림 그렸어요. 매일 도윤이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면 며느리가 퇴근길에 사온 반찬들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로 매일 감사해. 우리 도윤이 보는 게 좋아서 그래.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이는 날이 갈수록 저를 더 따랐고 저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적적함도 도윤이가 많이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날들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새로운 돌보미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이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청소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 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의 부탁이 이것으로 끝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날이 갈수록 부탁은 늘어갔습니다. 어머님, 빨래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못 사올 것 같은데 저녁도 부탁드려요.
점점 더 많은 집안일이 제 몫이 되어 갔습니다. 성수야, 이제 돌보미는 구할 생각 없니?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아들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좀 누워 있을게요. 이런 말만 남기고 방문을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맨날 피곤해요? 엄마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엄마 방에서 맨날 휴대폰만 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수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승진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퇴근이 늦어진다는 성수의 연락을 받으면 저는 도윤이의 저녁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해놓은 집안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행주는 이렇게 접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할 때 이 부분을 놓치셨네요. 작은 일에도 잔소리가 늘어났습니다. 도윤이 옷을 개다가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으면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계셔야 구겨지지 않죠.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성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곧 승진하면. 하지만 그 승진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사도우미도 아닌 식모님처럼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이를 보는 것이 전부였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미안해, 도윤아. 할머니가 청소하고 빨래하느라. 도윤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제 앞에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 창가를 닦다가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얼마 전에 산 화분들이었는데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라 있었나? 자세히 보니 잎사귀가 축 처져 있었고 흙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전 자랑하던 화분이었는데 물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비싼 거라고 했었는데. 얼마나 방치했으면 이 지경이 됐을까 싶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을 보고 있자니 지난주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집에 화분 두는 거래요. 이거 수입화초라 비싼 건데 어머님은 모르시죠? 그때는 제게 자랑하듯 말했었는데 정작 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에 나갈 때부터 저녁 늦게 들어올 때까지 바쁘다고 했습니다. 휴대폰만 보다가 잠들기 일쑤였죠. 이런 화초들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네. 화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사람의 취미로 들어온 화초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화초 하나라도 정성껏 키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화분들은 계속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화분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말라가는 모습이 더욱 처연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화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주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저 시들어가는 화초가 안타까워 물을 주려 했을 뿐인데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화분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물을 준 뒤 평소처럼 도윤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해요? 오늘은 도윤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평소처럼 도윤이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수와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래? 제 화분들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며느리는 거실로 달려가 화분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식물인 줄 아세요? 왜 마음대로 손을 대신 거예요? 나는 그저 말라있길래. 누가 물 달라고 했나요?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화분 관리해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 개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어머님이 배상하실 거예요? 성수가 그제야 상황을 살피러 왔습니다. 어머니, 왜 허락도 없이 이러셨어요? 성수야, 나는 그저. 어머님은 이런 식물 키워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손을 대신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식물인 줄 아세요? 이런 비싼 식물을 함부로 만지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때문에 제 식물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이게 다 어머님이 저한테 못되게 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제발 좀 가만히 계시지. 왜 자꾸 제 물건에 손대세요? 어머님처럼 시골에서 대충 키우는 화분하고 이건 달라요. 이런 걸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시면서 이제 어떡하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구한 식물인데 어머님은 남의 고민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여보, 당신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요. 며느리는 마치 준비한 것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는 며느리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아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난 그저 도움을 주려고. 도움이요? 이게 무슨 도움이에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보, 당신 어머님이 우리 집 다 망쳤잖아요. 이제 그만 좀 보내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와서 일만 더 만들고 이제는 이런 실수까지 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이게 해결돼요? 도윤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방문 틈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여보, 진정해. 당신도 이제 그만 좀 해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님 편만 들어요? 며느리는 성수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간다. 도윤이가 울먹이며 달려왔지만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들어가 도윤아. 할머니랑 이제 안 봐도 돼.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시들어가는 화초가 안타까워 물을 준 것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이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성수의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이의 울먹이는 목소리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 잠자리에 누웠지만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도윤이는 잘 있는지, 아침은 먹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멍하니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보니 반려식물 관리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식물 관리의 기본, 물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심코 보게 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과습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문가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의 80%는 물 부족으로 죽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요즘 트렌드인 수입 화초들 대부분 건조에 매우 약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잎이 축 처지고 흙이 바짝 마른 상태라면 이미 식물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며느리 집의 화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전문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기에 물을 준다면 대부분의 식물은 24시간 내에 놀라운 회복력을 보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준 뒤 뿌리가 썩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대부분 변명입니다. 뿌리가 썩는 건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최소 일주일 이상 과습 상태가 유지되어야 뿌리가 썩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두 번의 물주기로 뿌리가 썩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매일 휴대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더니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물을 주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저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50만 원짜리 화분이라고 소리치던 며느리. 그 비싼 화분을 방치해두고 있었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성수한테 전화라도 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편이었죠. 제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더 큰 오해만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TV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식물 관리의 기본을 배우고 싶다면 동네 주민센터의 무료 강좌를 추천드립니다. 문득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워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식물 관리 기초.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배수가 좋은 흙이란 뭘까?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랬던 거구나. 동네에 있는 작은 화원도 찾아갔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거면 스파트 필름이나 산세베리아 추천드려요. 화원 주인의 친절한 설명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작은 스파트 필름을 사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 창가에 화분을 놓으며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참 좋구나. 처음에는 제가 말하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스파트 필름에서 새순이 돋았습니다. 어머, 이게 뭘까? 작은 초록 잎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뻐서 잠도 안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산세베리아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화원 주인이 알려준 대로 배수 구멍도 확인하고 흙도 신경 썼습니다. 바닥에 작은 돌을 깔아주면 배수가 좋아져요. 하나씩 배우면서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식물이 늘어날수록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창가에는 스파트 필름이, 거실 한켠에는 산세베리아가 자리 잡았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허브도 심어 보았습니다. 로즈마리의 향기가 베란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숙 씨, 이게 다 뭐여? 그냥 심심해서 조금씩 키워보는 거예요. 잘 크네. 어쩜 이렇게 파릇파릇하나? 이웃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도 올라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어머, 저거 되게 이쁘네요. 저는 기꺼이 화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식물에 대해 물어보면 설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키워야 해요. 제 설명을 들으며 메모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 문을 열고 식물들을 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식물들은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보고 싶을 때면 식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잘 지내려나? 그러면 식물들이 잎을 살랑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베란다는 작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저기 봐, 저 집 베란다 정말 예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쫓겨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걸까요? 이제는 제 삶에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매일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며 저도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생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올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장숙 씨,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화분들이 영 시들시들한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흔쾌히 도와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옆집 할머니의 화분들은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이게 우리 집 화분이 맞나?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도 찾아왔고 맞은편 동주민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숙 씨, 우리 집도 좀 봐주세요. 하나둘 도와주다 보니 실력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1층 꽃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희 가게 화분 관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꽃집 화분들이 살아나자 옆 상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용실, 제과점. 점점 관리하는 화분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용돈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식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순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장숙 씨 되세요? 낯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민지영이라고 해요. 옆 동네에서 카페를 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식물 관리 잘하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아, 그런데 제가 망설여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는 사이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윤이랑 안 좋게 헤어진 사이거든요.
지영 씨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카페 화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카페에 가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비싼 화분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달 정도요. 윤희가 자기가 잘 안다고 조언해줬는데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조언 때문이었군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주일 후 카페의 화분들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같은 화분이에요? 손님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요즘 카페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식물들이 살아있으니까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카페 주인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카페도 봐주세요. 식물 컨설팅 해주실 수 있나요? 지영 씨는 제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저 식물들이 좋아서. 윤희가 못되게 굴었다면서요? 걱정 마세요. 다 되돌려 받을 거예요. 지영 씨의 말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여러 카페를 돌며 화분들을 관리합니다. 식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지영 씨의 카페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더니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식물 살리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라는 글과 함께였죠. 그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아주 판타스틱해.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우리 주민들에게 강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 어르신처럼 실제로 식물 살리신 분이 최고의 강사십니다.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첫 강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걸 나눠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화분이 말라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 그런지 다들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식물 할머니 최고예요. 누군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게 제 별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날은 며느리의 또 다른 친구가 성순의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거실은 죽어가는 화분들로 가득했답니다. 윤희야, 이 화분들 어떻게 된 거야? 아, 시어머니가 다 망쳐놓고 가셨어. 하지만 친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여전히 예쁜 화분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기들이라는 글과 함께 알고 보니 그건 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저 사진 원본 본 것 같은데. 친구는 충격을 받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영 씨도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윤희 SNS가 도마 위에 올랐대요. 아, 그래요? 다들 윤희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거짓된 식물 자랑을 할 수 없게 된 거겠죠.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중 한 분이 그러더군요. 저번에 보니까 윤희 씨 집 베란다가 완전 폐허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제게는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전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카페들을 돌며 화분을 관리하는 일상. 이것이 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변화가 찾아올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어느 날 성수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은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려면 신발 벗고 들어오고 그냥 가려면 가도 돼.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베란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성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어머니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다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저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이 좋아. 오히려 고마워. 네? 그날 쫓아내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너희 집에서 허드레실이나 하고 있었겠지. 성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야. 어머니, 나는 지금 행복해. 내 삶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 강의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걱정 말아요. 제 시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성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강의도 하세요? 그래, 이제 나한테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 며느리는 동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그래, 잘 됐구나. 이만 가보거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직원도 2명이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지만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릅니다. 선생님, 이 화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순애는 정말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며느리의 허세는 계속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도윤이가 가끔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꽃이 폈어요? 도윤이는 제 베란다의 변화를 늘 궁금해합니다. 이건 제라늄이라고 하는데 식물 이야기를 들려주면 도윤이는 눈을 반짝입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식물 할머니가 될래요. 아니, 식물 할아버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요즘은 바빠서 도윤이를 자주 못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곳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바쁨이 행복합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성공하셨는데 며느리한테 복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게 가장 큰 복수죠?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구청 문화센터의 정식 강사가 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매주 제 강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꼭 오시길 기다렸어요. 식물이 달라지니 제 마음도 달라졌어요. 수강생들의 환한 미소가 저를 반깁니다.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저 식물과 함께한 시간들, 제가 겪은 실수와 깨달음을 나눌 뿐입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어요. 진심을 다해 대하면 반드시 답해줍니다. 수강생들은 이런 제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식물을 키우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강의실은 늘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느 날은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있었죠. 며느리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달아났지만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며느리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지만 역시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오곤 했는데 늘 끝까지 듣지 못하고 도망가듯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무언가를 깨닫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수가 찾아와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계속 SNS에 거짓된 모습만 올리고 현실은 엉망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찾아오지도 마. 대신 제 일에 더욱 충실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식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제 베란다는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작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제라늄과 펜지가, 여름에는 나팔꽃이 피어납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하지만 저는 그저 제 행복을 위해 식물을 가꿉니다. 그날의 일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는 담담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 되었어요. 30년 전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 저는 33세 아줌마였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태식이와 태희를 데리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죠. 아이들은 각각 5살, 3살이었어요. 참 어리고 가여운 나이였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친척 집 셋방에 얹혀 살며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생선구이를 파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 옆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고향에서 엄마를 도와 생선 요리를 많이 해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친척에게 100만 원을 빌려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했어요.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다가 밤새 양념을 만들어 재웠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 길거리에서 구워 팔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없고 날씨가 안 좋으면 장사를 못하기도 했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먹여 살리려면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점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이 생선구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우산을 들고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아줌마, 이 비를 뚫고 왔는데 생선구이 안 파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비가 와도 꼭 장사를 나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골목 안쪽에 허름한 곳이었지만 저에겐 꿈의 공간이었죠. 이제 비가 와도 추워도 장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가게 문을 연 첫날 태식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부자 됐어?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전 아이들에게 대답했죠. 그래, 우리 이제 조금씩 부자가 되어가는 거야.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죠. 생선을 고르는 안목도 늘었어요. 새벽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먼저 인사를 하셨죠. 미순 씨, 오늘은 참 좋은 것들이 들어왔어. 골라가. 양념 비법도 점점 발전시켰어요. 손님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어느새 제법 솜씨가 늘더라고요. 특히 고등어 구이는 제 자랑이었어요. 비린내는 싹 잡으면서도 생선 본연의 맛은 살리는 거죠. 아이들도 많이 컸어요. 태식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태희는 5학년이 되었죠. 가게 일이 바빠서 많이 챙겨주지 못했지만 둘 다 착하게 자랐어요. 엄마, 우리가 설거지 할게. 엄마는 쉬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갔어요. 어느새 제가 서울에 온 지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제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주말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가게가 너무 좁아졌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2층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가게를 옮기기로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미순아,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하지만 전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더 많은 손님들에게 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 과감히 가게를 옮겼습니다. 새 가게 문을 연 날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북적북적 몰려오는 거예요. 와, 미순 씨네 가게가 이렇게 커졌네. 역시 이 집 생선구이가 좋아. 맛은 그대로네.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게가 커지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직원도 고용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2명을 뽑았는데 나중에는 5명까지 늘어났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곤 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사장님, 저희 월급 올려주신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뿌듯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기뻤거든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자식들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죠. 태식이는 명문대에 들어갔고 태희도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공부방도 따로 얻어주고 영어 학원도 보냈죠.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된 것 같아. 태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랬나 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자식들이 너무 풍족하게 자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일부러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너희들 어릴 때는 말이야. 그래도 자식들은 착하게 자랐어요. 태식이는 방학 때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죠. 태희도 주말이면 와서 손님들 시중을 들어줬고요.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엄마가 너무 일만 시키나? 하고 물으면 자식들은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엄마. 우리도 엄마 도와주고 싶어. 가게 일이 바빠서 자식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한번 과감히 가게 문을 일주일 동안 닫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사업이 잘 되니까 주변에서 이것저것 제안도 많이 들어왔어요. 미순아, 프랜차이즈 해보는 게 어때? 다른 동네에 지점 내보지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전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가게, 이 손님들과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러갔어요. 이제 제 나이 43, 아이들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죠. 가끔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흰머리도 늘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 주름, 이 흰머리 하나하나가 다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태식이가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었어요. 엊그제 고등학교 입학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태식이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스터디를 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곤 했죠.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어느 날 태식이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회사에 취직이 됐대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죠.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태희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둘 다 제 노력으로 이뤄낸 거라 더 뿌듯했죠. 가끔 친구들 모임에 가면 자식 자랑하는 게 입에 붙어 있었어요. 우리 태식이는 말이야. 태희가 어제 이러더라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니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가게 일이 힘들 때면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어느새 힘이 나곤 했죠.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우리가 벌어서 엄마 모시고 살게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전 아직 일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사실 일하는 게 제 낙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쉬어가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이들과 외식을 했죠. 셋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런 시간들이 제겐 정말 소중했어요. 태식이가 30살이 되던 해예요. 어느 날 저녁 태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연애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서 아직 일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물어봤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태식이가 자기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행복해질 정도였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요. 그래, 결혼해. 엄마가 다 해줄게. 그 길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아들 부부의 새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골랐어요. 좀 무리였지만 우리 아들 며느리가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결혼식 날 태식이가 양복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엿한 사내가 되었구나 싶어서요. 며느리도 참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앞으로 잘 살아.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태식이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예요. 이번엔 태희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저도 결혼해도 될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태식이 때 큰 돈을 썼는데 태희에게도 그만큼은 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희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 딸, 당연히 해야지. 다시 한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5억 원대 아파트를 마련했죠. 빚을 지게 되어 걱정도 됐지만 자식들 얼굴만 떠올리면 그런 게 다 부질없어 보였어요. 태희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패백실에서 태희가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꼬마였던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두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홀가분하면서도 허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가게 일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겐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가끔 아이들이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때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보다 더 값진 게 바로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세상 일이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하나둘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태식이가 결혼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식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며느리가 엄마 좋아하는 음식 해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서둘러 준비를 하고 태식이네 집으로 향했죠. 새 아파트는 정말 좋더라고요. 넓고 깨끗했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보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태식이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거든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새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해도 잘 받지 않았고, 받아도 짧게 통화하고 끊어버리곤 했죠.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더라고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정말 기대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 맛있는 음식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했죠. 그런데 추석 전날 태식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태희는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곤 했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엄마 좋아하는 과일 사왔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왜 태식이는 이렇게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날은 참다 태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엄마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야? 태식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래도 전 참았어요. 아들의 새 삶을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눈물이 나곤 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희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챘나 봐요. 더 자주 찾아와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어요. 엄마, 우리 둘이 영화 보러 갈까요? 엄마, 제가 엄마 좋아하는 떡볶이 사왔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태희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고요. 세상 일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려고 나갔는데 길 건너에 커다란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대형 생선구이 체인점 오픈.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단골 손님들은 내 가게를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제 가게는 이미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첫 주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손님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셋째 주가 되자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평소 같으면 북적거릴 시간에 가게가 한산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겠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죠.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미순 씨, 요즘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걱정돼서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누군가 알아봐 주니 감격스러웠어요. 손님들을 되찾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봤어요. 가격을 조금 내리기도 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 봤죠. 된장 고등어구이, 매콤 갈치조림. 밤새워 연구하고 실험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새 메뉴를 맛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전체적인 매출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사장님, 제가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직원의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다고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밤마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대형 체인점과 경쟁하기엔 제 가게가 너무 작고 힘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했어요. 20년 넘게 지켜온 가게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폐업 소식을 들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미순 씨, 정말 문 닫는 거야? 너무 아쉽네.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생선구이를 먹나? 그 말씀들을 들으니 더 서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가게를 정리하고 보니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식들 집 사는데 썼거든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활이 팍 어려워졌어요.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하고 식비도 아끼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태식이는 이미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겠어요. 태희도 자기 살기 바쁠 텐데 제가 어떻게 부담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느 날은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고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 나이 들었구나 하고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다들 여행 다녀온 이야기, 손주 자랑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끼어들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저는 그날 정말 큰 용기를 내야 했어요. 태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죠. 태희야, 엄마야. 시간 좀 있니? 태희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꾹 누르고 있었죠. 그게 엄마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태희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어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어요. 태희야,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생활비가 부족해서 혹시 용돈을 조금만 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지금 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들어요. 태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엄마, 저도 살기 바빠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어떻게 엄마까지 챙겨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태희야, 엄마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거니? 태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들어요. 엄마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제가 키운 딸이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걸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그때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저게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태의 결혼식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노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에게만 올인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내가 참 바보였지.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김할머니였어요. 미순아, 괜찮니? 한참을 훌쩍이는 소리가 나서? 김할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나 봐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김할머니 앞에서 엉엉 울면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죠. 가게 문을 닫은 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 자식에게 거절당한 일. 김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더 서러워지더라고요. 김할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국수를 끓여주셨어요. 미순아, 힘들 때는 꼭 나한테 말해.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밤마다 자식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세월이 가면 가슴속에 따스함이 자리 잡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제 가슴속엔 따스함 대신 차가운 서림만 가득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기회를 꼭 잡고 싶었어요. 어느 날 김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미순아,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해준대. 한번 들어볼래?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관에 찾아갔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 속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선생님께서 요양보호사 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된 일이기도 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교육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걸 배웠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가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처지를 떠올렸어요. 이거라도 해야 살 수 있어. 마침내 시험날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죠. 문제를 보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할 수 있어, 미순아. 넌 할 수 있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우체통을 들여다보며 합격 통지서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박미수님,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자격증을 받고 나니 새로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지관 선생님의 소개로 작은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죠. 하지만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웃어주실 때면 그런 힘듦이 싹 사라졌어요. 미순 씨, 오늘도 고마워요. 미순아,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비록 제 처지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제 제 삶에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요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미순아.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요양원에 출근하려고 막 현관문을 열었는데 태식이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어요. 기쁨, 당혹감, 아니면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태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들어오렴. 좁은 원룸이라
어디에 앉히기도 민망했어요. 태식이는 어색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여기서 사세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가 이제 와서 뭘 안다고. 하지만 꾹 참았죠. 응, 여기가 엄마한테는 딱 좋아. 태식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불효했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태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이제라도 효도할게요. 엄마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서운함, 아쉬움, 그리고 깊은 상처,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태식아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태식이가 놀란 듯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잘해드릴게요.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미 지나갔어. 이제 엄마는 스스로 살아갈 거야. 태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강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지만 엄마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구나. 그날 이후로 태식이가 종종 연락을 해오곤 해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세월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그 약이 너무 쓰기도 해요. 태희와의 관계도 그랬어요. 태식이가 다녀간 지 얼마 후였어요. 이번엔 태희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태희를 보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차갑게 거절하던 그 목소리. 엄마, 태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들어오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태희가 들어와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요동쳤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아직 아픈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태희야, 엄마도 미안해. 너에게 부담을 줬던 것 같아. 태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많은 걸 해줬지. 하지만 그 생각을 꾹 눌렀어요. 태희야, 엄마는 너가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너도 가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렴. 태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 고마워. 하지만 태희야, 우리 관계가 예전 같아지긴 어려울 것 같아. 태희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조금씩 나아져 보자. 천천히. 그날 이후 태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작은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 자주 옛날 생각을 해요. 생선구이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식들에게 집을 사줬을 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돼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을 사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이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면서 정작 제 노후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걸요. 제가 스스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도 안심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가끔 조언해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자신의 노후도 꼭 준비하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당장 눈앞의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싶은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하지만 그게 결국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느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아요.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배운 것도 많죠. 이제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노인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깨닫게 돼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앞으로 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제 삶에 충실하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나이에 새 삶을 시작했잖아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